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이 채널의 사연들을 거의 다 들어봤는데 저처럼 남편과 시댁에 당한 게 많은 여자분들이 수두룩하더군요. 어딜 가나 저희 시댁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하튼 저도 많은 며느님들이 공감하고 속 시원한 감정을 선사하고자 사연을 몇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을 거듭하다 마지막에 어떤 충격적인 결말을 맺을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편과는 지극히 평범한 연애를 하고 30에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현실 커플이라 엄청나게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다가 정과 의리로 결혼까지 꼬리냈답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결혼 생활을 하면 남들처럼 재밌게 잘 살 거라 믿었죠. 다행히 남편은 결혼 후 철이 들었는지 총각대하던 습관들을 모조리 버리고 가정과 회사에만 충실히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횟수는 절로 줄어들게 돼 사랑이 꽃피는 밤이 자주 찾아왔네요. 결혼 3년 차에 딸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는 남편의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는지 회사에서 진급을 하려고 기를 쓰고 일했답니다. 그 결과 그이가 36에 최연소 차장이 돼 사정이 더 좋아졌어요.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 보니 저도 탄력을 받아 집에서는 아내와 엄마로 아주 열심히 살았고 회사에서는 열정적인 직원으로 지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남편과 같은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제품을 베트남이나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무역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서로의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으면 아끼지 않았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더하며 살았더니 꽤 살만한 가정이 됐어요. 돈이 넘쳐서 아주 잘 사는 가정은 아니었지만 모자람 없이 평범하게 사는 화목한 가정이었죠. 강산이 한번 바뀌는 동안 딸아이는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컸고 남편과 저는 세월의 흐름에 조금 늙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딸아이를 계속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맞벌이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이 가까워서 시어머니가 딸을 봐주는 날이 더 많았죠. 그런데 딸아이는 시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엄청 싫다고 했답니다. 보수적이고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분인데다 말씀을 험악하고 이기적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어 저도 그렇고 딸도 무척이나 불편했어요. 시댁에서 공부하고 놀고 오는 게 정상적인 딸아이에게 집안일을 자주 시키셨어요. 가정교육을 위해시켰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시어머니는 늘 딸아이에게 "걔집에는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네 엄마처럼 회사 다닐 생각하지 말고 조신하게 집에서 살림이나 배우고 살아라." 하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셨답니다. 그게 2023년을 살고 있는 10살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불만이 많아지면서 딸 육아를 친정 부모님께 전담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동안 엄청 수고를 많이 했다며 저에게 보너스를 달라고 하시더군요. "예, 그동안 네 딸애 봐주느라 내가 20년은 더 늙은 기분이다. 너도 알다시피 애 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 게다가 쓸모없는 계집년을 돌봤더니 오장육부가 뒤틀린다. 넌 그동안 아들 하나 못 낳고 뭐 했냐? 하여튼 네 딸 돌보느라 많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받을 건 받아야겠으니 보너스로 1,000만 원만 내놔라." "네? 1,000만 원이요? 어머님, 제가 매달 적지 않은 용돈과 수고비 드렸잖아요. 손녀딸을 봐주는데 보너스를 달라는 게 좀 그렇네요. 또 저희가 형편이 좋으면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도 허리띠 졸라가면서 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라 제 회사나 남편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고요. 자칫하면 정리해고 당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야, 내가 보너스 좀 달랬다고 네 회사 사정까지 알려야겠냐? 에휴,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이래서 계집들은 안 된다는 거야. 네 딸년이 나중에 너처럼 될까봐 겁난다. 어른을 존경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걸 그대로 닮으면 시집가서 시절이 취급당한다. 아휴, 돈 없으면 그만 가봐라. 나중에 꼭 갚아라. 알겠냐? 어머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남자 여자 구분한다 그러면 돌 맞아요. 진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새겨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드린 돈이 적지 않은데 그렇게 돈이 좋으세요? 보너스니 뭐니 드릴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사실 제가 이러는 이유는 시어머니가 막말을 자주 하기도 하지만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는 습관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용돈과 생활비가 적지 않아 충분히 저축하시면 지낼 수 있는데 받는 돈을 족족 동네 어르신들과 화투치는 데 쓰는 게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매번 잃고 오셔서 앓는 소리를 하셨고요. 이런 시어머니한테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드리는 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어서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갔죠. 한편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던 시기에 거리에는 사람 하나 없었고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사들이 하나둘씩 망해가는 뉴스가 매일 텔레비전에 나왔고 저와 남편의 회사 역시 위험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저는 맡고 있는 업무가 많아서 매일 집에서 바쁘게 일했는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코로나로 인해 수출할 나라와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니 문을 닫아야 할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 남편에게 권고사직의 말을 전하는 이메일이 왔어요. 그이의 회사는 망하는 걸 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폭 줄이기로 나선 겁니다. 남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나가라네. 내가 일을 못해서도 아니고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젊은 직원만 남기고 우리 같은 40대 가정들은 회사 돈만 깎아먹는다고 다 잘라버린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당신 탓이 아닌 건 나도 잘 알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내가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디 이력서 낼 만한 회사가 있을까? 다들 직원 자르기 바쁜데 새로 뽑겠냔 말이야. 같이 고민해보자. 일단 푹 쉬어. 그래서 전 남편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 고민하다가 아주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사업을 시작할 때인가 봐. 당신 퇴직금이랑 내 퇴직금 합하면 대충 사업자금 나오지 않겠어? 뭐? 그럼 당신도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당신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는 일꾼이었잖아. 일 없이는 절대 못 살 사람이 날 위해 퇴직해서 사업자금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 당신 성실한 걸 보면 못할 게 없을 거야. 나도 도울 테니까 한번 사장님 해봐. 그러자 남편은 매우 기뻐하며 거실 바닥을 뛰어다녔습니다. 여보, 진짜 고마워. 나 진짜 잘할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건 10배로, 아니 100배로 갚을게. 당연하지. 이제 당신 혼자 벌어야 하니까 무조건 성공해야 해. 그렇게 저도 사직서를 내서 퇴직금을 받게 돼 남편의 사업자금에 보태줬답니다. 그이는 회사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다만 코로나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타인의 제품을 매입해서 직접 마케팅과 광고를 해 파는 일을 했답니다. 코로나가 많은 사람을 망하게 했지만 또 많은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 배달이 넘쳐나서 배달업체가 대박나는 것처럼 그이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저가형 컴퓨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3개월은 알려지지 않아서 판매가 아주 저조했는데 사람들의 입소문이 타면서 하루 주문량이 100대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바로 좋아졌죠. 몇 달 뒤에는 매입한 컴퓨터보다 밀려오는 주문이 더 많아서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상황까지 찾아왔어요.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는 데다 대박의 행진을 걷게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은 퇴직금을 다 털어주고 살림하는 저에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짠돌이이긴 했지만 회사 다닐 때는 생활비는 넉넉하게 줬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만을 표시했더니 떨떠름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 여보, 사업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일을 하려면 여윳돈이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 내가 일부러 주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 몇 달만 더 참아줘. 아니, 기본 생활비는 줘야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당신한테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당장 우리 딸 학원비도 없단 말이야. 아이, 당신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아, 일단 카드로 긁으면 되잖아. 아, 몰라. 먹고 죽더라도 돈 없으니까 이번 달은 카드로 때우든지 처가에 말해서 받든지 해. 남편은 무책임한 말로 저더러 알아서 생활하라고 하더군요. 한두 달은 어떻게 버텨봤지만 이후에도 계속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망해가면 가만히 있겠지만 승승장구하고 있음에도 돈 10만 원을 주지 않았어요. 화장실 들어올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제 남편이 하는 행동이 딱 그랬죠. 저한테는 돈이 없다고 말해놓고는 자기 치장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당신 손목에 그거 뭐야? 설마 롤렉스 아니야? 나한테는 생활비 한 푼 못 준다면서 중고차 한 대 값이 넘는 시계를 사서 차고 다니니? 아, 이거 내가 산 거 아니야. 내가 거래하는 곳의 사장이 잘 부탁한다고 선물로 준 거라고. 당신도 참. 내가 이런 거 살 위인이 된다고 생각해? 선물 받았다고? 그럼 그걸 팔아서라도 생활비 좀 줘. 이번 달에도 친정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단 말이야. 아, 당신 사업은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하냐고. 그러자 남편은 씩씩거리며 또 돈돈거린다며 짜증을 내더군요. 제가 허튼 데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딸 학원비랑 살림하며 쓸 돈이 필요한 건데 말이죠. 그이는 툴툴거리더니 지갑에서 5만 원짜리 6장을 꺼내며 됐지? 이거면 애 학원비는 될 거 아니야. 라고 무슨 거지한테 던져주듯 건네주더라고요. 딸이 앞에 있어서 일단은 참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게 모두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저에게 쥐꼬리만한 생활비를 주면서 생색을 엄청 내더라고요. 이렇게 쌓아놓다가는 나중에 한번 크게 폭발할 생각으로 참아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화를 풀기 전에 친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온 신경이 그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엄마는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일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용돈을 버셨는데 아프던 무릎이 심하게 닳고 닳아서 제대로 걷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봤더니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온 신경이 엄마의 걱정으로 가득해서 수술 전까지 친정과 집을 오가며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엄마의 몸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수술비도 걱정이었어요. 부모님이 들어놓은 보험이 있긴 하지만 혜택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는 제외되고 입원비만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수술비를 달라고 했더니 혀를 차며 흥분하더군요. 아, 당신은 내가 돈귀신으로 보여? 어떻게 매달 그렇게 돈거리면서 사람 목을 조이는 거야? 아, 지금 나한테 1,000만 원이 어디 있다고 돈을 달라는 거냐고. 아, 그리고 처가의 자식이 당신 하나야? 처제도 있는데 왜 나한테 독박을 씌우려는 거냔 말이야. 당신 진짜 웃긴다. 사업 잘 되니까 입을 싹 닫아버리네? 내가 퇴직금이랑 적금 받은 것까지 탈탈 털어서 회사 차려준 거 잊었어? 당신 사업에 들어간 돈의 절반 이상이 내가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해준 만큼 돌려줘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시계만 팔아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고. 당신 치장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집안에 좀 신경 써. 나 참 어이가 없네. 거래처 사장이 성의로 사준 걸 팔라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이 시계는 나의 자존심이야. 사업가의 낙인과 같단 말이야. 아휴, 당신이 뭘 알겠어?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 사업가가 어떤 위치인지 알 리가 있겠어? 그리고 내가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아냐?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거잖아.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편하게 돈 쓰게 살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이래서 사업하는 사람 아니면 대화를 하지 말라나 보다. 당신이 사업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눈앞에 매출표만 보고 돈돈거리고 난리를 치지. 어쨌든 나한테 계속 뭐라 하지 마. 그런다고 장모님 수술비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끝까지 1억이야?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맨날 바뀌는 고급 정장만 봐도 당신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지 티가 난다고. 당신 꾸미는데 쓸 돈은 있고 우리 엄마 수술비에는 한 푼도 못 쓰겠다는 태도가 아주 역겹고 증오스러워. 마음대로 욕해라. 난 무조건 돈 못 해주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당신 회사 차려준 거 잊었어? 100배로 갚겠다는 말은 다 헛소리였니? 그이는 저와 말다툼을 하다가 불리하다 싶었는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맘 같아선 끝까지 쫓아가서 정신 차리도록 해주고 싶었는데 딸아이가 보고 있으니 거기서 넘어가고 말았네요. 그래서 엄마의 수술비는 동생에게 연락해서 부탁했답니다. 제가 나중에 절반 이상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며칠 뒤 엄마가 무릎 수술을 받으셨고 며칠 입원해 계시는 동안 옆에서 돌봐드렸더니 금세 나으셔서 예전보다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하나를 덜게 됐네요. 남편은 여전히 쥐꼬리만한 생활비만 주면서 자기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언제까지 일어나 두고 보기로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끝장을 내고 이혼 소송으로 죄다 빼앗아올 생각까지 했답니다. 엄마가 쾌차하시고 한 달 뒤에 아빠의 칠순 생신이 다가왔어요. 요즘 칠순 잔치를 하지 않는 게 추세다 보니 저와 동생은 부모님께 여행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여행을 다녀오는 분위기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이번에는 여동생 내외와 반반씩 부담하기로 해서 남편에게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려야 했어요. 여보, 보름 뒤에 우리 아빠 칠순인 거 알지? 잔치 대신 해외여행 보내드리기로 했어. 그래서 말인데. 잠깐. 나 돈 없어. 돈 달라는 이야기 꺼내지도 마. 그이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바로 말 허리를 잘라버리더군요.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사업이 잘 돼서 직원도 여럿 뽑았잖아. 그런 사람이 장인어른 생신도 챙기지 않겠다는 거야?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가 요즘 당신한테 얼마나 많이 실망한 줄 알아? 실망해도 할 수 없어. 내 사업은 매출만 좋을 뿐이지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아직까진 빚 좋은 개살구니까 돈 달라는 말 좀 그만해. 당신도 이제 지겹지 않아? 마른 수건을 짠다고 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시계 이런 거 다 선물로 받은 거니까 괜히 트집 잡지 말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지? 나도 더는 참기 힘드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오늘이 마지막 경고니까 그런 줄 알아. 경고는 무슨? 당신이 뭘 어쩔 건데? 아무리 뭐라 해도 돈 없어. 남편은 이번에도 역시 뻔뻔하게 돈 한 푼 내놓지 못한다고 딱 잘라서 말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이제 저도 참을 만큼 참아서 무슨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이혼하는 게 답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꽁쳐두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몰래 남편 통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한 대로 돈이 없지 않았습니다. 수억 원의 돈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체된 내역을 확인하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한테 3억 원을 이체시켜준 기록이 있어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동안 생활비를 부족하게 주고 엄마 수술비와 아빠 생신에 한 푼도 주지 않은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는 3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이체시켜준 겁니다. 그걸 본 순간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건 시어머니한테 먼저 따지고 나서 남편과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이윽고 꼬장꼬장하고 꼰대스러운 시어머니를 찾아가 3억에 대해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애미 너 지금 나한테 따지러 온 거니?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오네. 내 아들이 번 돈을 왜 네가 간섭하냐? 그게 네가 번 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지 마라.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니까. 하여튼 계집이라는 것들은 분수를 모른다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욕하는 계집에 어머님도 포함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 간섭할 자격 충분히 있어요. 그이 사업 차릴 때 제 돈 1억이 들어갔다고요. 시작할 때 절반 이상의 돈을 대준 사람이 저란 말이에요. 저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사업하긴커녕 쭉 백수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납득되지 않으면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이게 아주 남편 머리 위에 앉으려고 지랄을 하는구나. 어디 감히 내 아들이 준 돈을 네가 받아내겠다는 거야? 그리고 넌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3억을 어디에 쓰인지도 모르냐? 내가 작년에 사기당한 거 몰라? 그때 얻은 빚을 내 아들이 갚아준 거야. 사기요? 설마 다단계에 들어가셨을 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때 손해보는 거 없이 정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억이나 빚을 지셨어요? 그래서 그 빚을 그이가 다 갚아줬다는 거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다단계에 들어가 계급을 올리려고 빚을 내서 물건들을 왕창 샀었답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이 나올 거라 믿었다고 하네요. 여하튼 3억의 돈을 다단계에 퍼붓고 빚진 돈을 남편이 갚아준 거라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당당하게 말하며 저에게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꼬장꼬장한 말투로 제 화만 더 끌어오르게 만들었죠. 결국 돈의 행방만 알고 돌려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드린 돈과 저희 부모님께는 왜 한 푼을 쓰지 않는지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인간아,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 당신 엄마한테는 3억을 아무렇지 않게 턱 쓰면서 친정에는 100원 한 장 안 쓸 수가 있어? 이게 지금 공평한 거야? 아, 그것 때문에 흥분한 거야? 아, 여보, 엄마한테 쓴 돈은 어쩔 수 없이 쓴 거야. 당장 빚을 갚지 않아서 경매로 팔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 집에서 나오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실 거잖아. 아니, 그럼 당신이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리해서 돈 쓴 거야.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당신 배려하려고 한 일이야. 뭐? 날 배려하려고 3억을 썼다고? 인간아, 그 3억 놔주고 어머님 집으로 오시라고 그래. 에이, 진짜. 그냥 좀 넘어가자. 당신 부모님은 쫓겨날 일이 없잖아. 우리 엄마는 시급해서 도와드린 거라고. 그거 내 돈도 아니라 빌린 거야. 네 돈이 아니라고? 그럼 누가 빌려줬는데? 당신 내가 바본 줄 아는데. 나 당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인 거 까먹었니? 됐다. 말해서 뭐 하겠니? 내 발등 내가 찍는 거지. 이럴 줄 알았으면 회사를 때려치워가면서 당신 돕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아주 큰 실수했어. 이 빌어먹을 놈. 이제 다 필요 없어. 이혼하고 끝내. 내가 당신한테 투자한 돈 당장 내놔. 이런 목 같은 놈이랑 하루도 같이 살기 싫다고. 제가 돈을 돌려주고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의 태도가 급하게 돌변했어요. 아, 여보, 이혼이라니. 그리고 돈을 돌려달라니. 그런 말이 어딨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 몰라? 네 돈 내 돈 따지는 거 너무 치사한 짓이잖아. 알았어. 내가 앞으로 생활비도 올려주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효도할 테니까 그만 싸우자. 이 자식 완전 돈벌레가 따로 없네. 돈 달라고 하니까 바로 꼬랑지 내리고 태도 바꾸네. 야, 인간아, 왜 이렇게 등신처럼 된 거야? 제가 울부짖으며 분노하자 남편은 진지한 얼굴로 다시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기적이었어. 사업하면서 버는 돈이 모두 내 거라는 자만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당신한테 돈을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나 봐. 여보, 나 정신 차렸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나한테 당신이랑 우리 딸이 전부인데 이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진다.
여보,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저는 남편의 뺨을 몇 대 갈겼습니다. 나쁜 놈, 죽일 놈, 어리석은 놈. 많은 욕을 하며 화풀이를 했어요. 이혼 대신 매라도 때려야 할 것 같아서 화가 풀릴 때까지 따귀를 날렸답니다. 그리고서 화해를 하고 풀었답니다. 며칠 동안 제 기분을 맞추려고 한 남편은 가지고 있던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제 동생에게 엄마의 수술비 전액을 입금해줬고 아빠 생신 때 드리지 못한 용돈을 챙겨드렸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생활비를 몇 배로 올려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네요. 그이는 저에게 미안하긴 했는지 며칠간은 조용히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으니 저도 가만히 있기가 뭐했어요. 그이에게 미운 감정이 다 풀린 건 아니지만 부부로 계속 살아가려면 저도 용서하고 똑같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이 회사 사무실로 도시락을 바리바리 싸서 찾아갔답니다. 직원들과 나눠 먹으라고 넉넉하게 포장해서 가져갔죠. 이윽고 회사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은 모두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만 보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거래처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직원들에게라도 친절하게 대하며 내조할 마음으로 도시락을 풀어서 나눠드렸습니다. 다들 고맙다는 말을 하며 맛있게 밥을 먹어줬는데 사무실 격리 직원이 저에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잠깐 저 좀 보실래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저한테요? 아니,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긴 좀 그래서요. 잠깐 비상계단으로 나와주세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여직원의 표정이 하도 진지해서 살짝 긴장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잠시 후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격리 직원이 운을 떼더군요. 사모님, 오늘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사모님을 만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를 만나려고요? 왜요? 그러자 격리 직원이 제 귀에 대고 속닥거렸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바람 피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회사 여직원하고요. 사모님,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일 사장님하고 그 여직원은 점심시간마다 사장님이 마련한 오피스텔을 모텔처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우는 티가 나지 않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이봐요. 지금 하는 말 책임질 수 있어요? 괜한 헛소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요. 사모님,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해놨습니다. 이거 보시죠. 격리 직원은 핸드폰을 꺼내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녀 말대로 제 남편에게 오피스 와이프가 있더군요. 회사 탕비실에서 그 짓 하는 사진과 모텔에 같이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들이 수십 장이나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지금 격리 직원과 제가 대화를 나누는 비상계단에서도 그 짓거리를 하는 사진까지 있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매일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길래 이런 일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속고 있던 거였죠. 그동안 왜 저한테 돈을 끔찍하게 아꼈는지 이유 하나를 알게 됐죠. 거기서 분노가 치민 저는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이 아닌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갔어요. 하교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도착해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답니다. 부모님께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로 격리 직원이 보내준 사진과 영상이 든 핸드폰을 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동안 돈 문제로 여러 번 참아왔는데 외도는 절대로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잘린 놈을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사업하게 만들어줬더니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으니 절대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외도 증거와 그동안 돈 문제로 겪은 갈등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그리곤 이혼소장을 써서 남편에게 보내고 저는 친정으로 왔답니다.
이혼 소장을 본 남편은 그 뒷장에 있는 손해배상금을 보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청구한 위자료가 10억이 넘었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하게 되면 가정주부여도 30%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사업 투자금을 줘서 성공시킨 것과 남편 놈이 바람을 피워 청구한 금액까지 다 해서 어마무시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거죠. 변호사는 회사와 집을 현금으로 따져보고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받을 재량으로 12억 상당의 금액을 받아내준다고 했습니다. 그걸 확인한 돈에 환장한 남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바로 친정으로 찾아와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년이 날 자꾸 꼬시는 바람에 넘어가고 말았지 뭐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알지? 여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이혼은 참아줘. 우리 딸을 애비 없이 키울 생각은 아니지? 이건 뭐 용서를 비는 건지 저를 조롱하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눈물을 쏟으며 봐달라고 해도 용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당신 나랑 장난해? 사업하다 보면 오피스 와이프를 두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당신 격리 직원 말 들어보니까 그년한테 오피스텔까지 얻어줬다며. 나한테 돈을 그렇게 아끼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그년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한테서 아끼려고 한 거잖아. 야, 그만 짓거리고 꺼져. 내가 니놈 추락하는 걸 제대로 보고 말 거야. 진짜 이래야겠어? 당신 진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야? 그럼 할 수 없지. 법정 가서 진흙탕처럼 굴러보자. 난 그 많은 위자료 다 못 주니까 질질 끌어서 당신 속을 까맣게 태워버릴 거야. 말 잘했네. 난 고작 진흙탕에 구를 테지만 너는 똥밭에서 구를 거야. 역겨운 맛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그이는 가짜는 사과를 하러 왔다가 저와 소송으로 싸워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업하기 전에는 이런 쓰레기가 아니었는데 사람이 심하게 변해 있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꼬장꼬장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집년이 남편 그늘에서 조용히 지낼 것이지 왜 이혼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거냐? 너 그렇게 많은 위자료 청구한다고 다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냐? 생각이 모자란 건 알고 있었다만 이 정도로 멍청한 줄은 이번에 알았다. 뭐가 어째요? 이봐요 어머님. 당신 아들 사람 만들어 놓은 게 난데 어디서 그따위 개 같은 말을 하는 겁니까? 애미나 아들 새끼나 아주 똑같네. 역겨워서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꺼져요. 이 고얀 년이 감히 집안 어른한테 대들어? 시애미가 좋은 말로 타일렀더니 역겹다고? 이놈의 미친 집구석 인간들은 하나같이 고마움을 모르나 보다. 우리 같은 뼈대 있고 훌륭한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면 감사한 줄 알고 남편 떠받들고 살아야 할 것이지. 어디 천박하게 이혼 소장을 보내? 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조상님들한테 기도 올려서 저주받게 만들 거란 말이야. 너 꼴리는 대로 하세요. 이 미친 늙은이는 항상 혓바닥이 길어. 눈깔 뽑아서 저글링하기 전에 꺼져라. 한마디만 더 했다간 입으로 똥 싸게 만들어줄 거야. 제 말에 흥분한 시어머니가 격분하려고 하자 친정아빠가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를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본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길 바랬답니다. 어쨌든 전 이혼을 결심하고 딸과 친정에서 계속 지내게 됐답니다. 법정 싸움은 그의 생각대로 길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게 끝이 나버렸어요. 제가 완승하면서 남편을 아작낼 수 있었죠. 저희 식구가 살던 집은 제 명의로 넘어왔고 시댁과 남편 회사를 담보로 받은 큰 돈을 위자료로 받게 됐답니다. 로또 1등 당첨금과 맞먹는 돈을 받아보니 아주 그냥 좋아 죽겠더라고요. 이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루에 100번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저에게 많은 재산을 빼앗긴 남편은 회사의 위기를 살리려고 무던히 애를 썼나 봅니다.
투자자 여럿에게 돈을 받기도 했고 거래처도 2배로 늘리고 판매하는 제품도 늘려서 매출을 쭉쭉 높이더라고요. 하긴 그렇게 하지 않았다간 폭망할 테니 잠시 멀찌감치해서 구경했답니다. 그러다 저도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큰 돈이 생겨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자본으로는 남편보다 우위에 있는 데다 무역사업 수완이 제가 남편보다 좋았으니 충분히 복수를 하고 남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 멋들어진 사무실과 실력 있는 직원들을 고용해 남편이 하는 일과 똑같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도 국내 저가형 컴퓨터와 각종 기계들을 매입해서 수출하는 일을 따라했답니다. 남편의 거래처는 저도 잘 아는 사장님들이 많았어요. 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 안면을 터놨던 기억이 있었죠. 그래서 자본이 많은 제가 더 높은 가격의 컴퓨터를 매입하겠다고 하자 모든 사장님들이 남편과의 거래를 단번에 끊어버리더라고요. 돈이 정말 무섭긴 무섭죠. 저는 이 돈의 무서움을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보여주고 참교육해주려고 끝까지 가보기로 했답니다. 정확히 1년 만에 남편의 모든 거래처가 끊기는 날이 왔어요. 그이는 제가 한 짓임을 뒤늦게 알고 저희 회사로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전처럼 당당한 태도가 아닌 빌빌거리는 모습으로 구걸하더군요. 여보, 해도 너무하잖아. 내 거래처를 다 뺏어가면 어쩌라는 거야. 나는 흙 파서 사업해? 내가 위자료도 달라는 대로 다 줬잖아.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내가 사기쳐서 빼앗아 온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넘어온 거잖아. 그럼 당신이 나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빼앗아 가면 그만 아니야? 여보, 지금 당신이 거래하는 돈으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어디까지 사과를 하면 날 봐줄 거야? 나 진짜 힘들어. 죽지 못해 사는 중이란 말이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누가 당신 너를 죽으라고 했어? 어쨌든 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적 없으니까 괜한 소리 말고 꺼지시지. 그렇게 경고의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사무실 안으로 뛰어 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똥줄이 탔는지 간절한 표정으로 저에게 구걸했어요. 애미야, 이제 그만하자. 아무리 우리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쳐도 이건 너무하잖니. 너 손해 봐가면서 내 아들 거래처 빼앗아 가야 속이 시원했니? 그만하면 됐으니까 제발 그만해라. 너 때문에 나랑 애비가 길바닥에 나앉기 직전이라고.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사업이 망해가긴 하나 봐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직접 사과하는 거 들어보니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당신 둘은 나한테 못할 짓을 한 게 맞고 나는 당신네 모자를 똥밭에 구르게 해줄 거예요. 뭐야? 기어이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거냐? 네 말대로 우리 모자는 똥밭에 구르기 직전이야. 제발 화해하고 끝내도록 하자. 응? 화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니까 곧 똥밭에서 구르게 해드릴게요. 제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어머님 아들 좀 치워주세요. 아침부터 두 사람 면상 보니까 눈을 버렸잖아요. 제가 희죽거리며 조롱하는데도 두 모자는 꾹꾹 잘 참더군요. 이윽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보, 제발 살려줘. 당신만 방해하지 않으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멈춰줘. 이렇게 빌게. 애미야, 이 늙은 시애미를 봐서라도 그만하자꾸나. 내가 무릎까지 꿇고 빌잖니. 당장 거래처를 복구하지 못하면 우린 끝장이야. 살려줘라, 애미야. 두 사람은 많이 급하긴 했나 봅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딱 각설이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지 새끼 둘에게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먹다 남은 밥을 집어 던졌습니다. 자, 처먹어. 둘 다 그걸 깨끗이 핥아 먹으면 생각해 볼게. 냄새. 여보, 이거 쉰 것 같은데? 아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지. 쉰밥이라도 먹어야지.
내가 이거 먹으면 날 살려줄 거야? 응, 생각은 해볼게. 어머님이랑 둘이 똑같이 나눠 먹어봐. 처절하고 찌질하게 쳐 먹어보라고. 어머님 뭐 하세요? 얼른 쳐 드세요. 두 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쉰밥과 상한 반찬을 입안에 넣고 억지로 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많이 역했는지 화장실로 달려가 개워내더군요. 저는 두 사람 뒤에서 깔깔 비웃으며 그것도 못 처먹는 걸 보니 아직 배가 불렀으니 더 조여주겠다고 호통쳤습니다. 이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지켜본 직원들이 달려와서 두 모자의 팔다리를 잡고 사무실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남은 거래처까지 싹 빼앗아와 버렸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 사업은 처절하고 찌질하게 망하게 됐어요. 회사와 시어머니의 집까지 몽땅 경매로 넘어가 버렸죠. 그거로 끝나면 아쉽겠죠? 맞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응징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이는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 시간을 달라고 했죠. 하지만 돈을 기다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투자자들은 곧장 사기죄로 고소를 해버렸답니다. 이에 남편은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사기죄로 감옥에 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는지 돈 한 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고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매달 20만 원 남짓하는 돈을 받으며 반지하 원룸에서 생활했어요. 어머님은 생활비를 벌려고 공공근로를 하며 하루살이 인생을 살게 됐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시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공기와 환경이 좋지 않은 반지하에 살다 보니 기생충들이 시모 몸으로 들어가 암을 일으켰나 봅니다. 여하튼 시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슬픈 감정이 하나도 들지 않는 건 앞에 어떤 분인지 실컷 말씀드렸으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동안 도망자 신세로 지내던 중 서울역에서 저와 마주치게 됐어요. 폭삭 늙은 데다 구역질 나는 옷을 입고 노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이에게 아는 체하며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줬습니다. 여기서 다 만나네. 아직도 도망자 신세로 사는 거야? 여보! 고마워. 아싸, 10,000원 벌었다. 오늘 이거로 국밥에 소주 사 먹어야겠다. 으이그, 이러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안 좋잖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나 지금 수배 중이라 어쩔 수 없어. 감옥에 가느니 이렇게 노숙자로 사는 게 훨 낫다고. 감옥은 생각만 해도 싫어. 거기 가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잖아. 그이는 바닥에 버려진 꽁초 하나를 주워서 입에 물어 불을 붙이더군요. 아싸, 장초다. 오늘 돈도 벌고 담배도 거의 새 거로 주웠네. 오늘 운수 대통했다.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게 제가 바라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폐인이 돼 똥밭에 구르고 있으니 거의 다 이룬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여보, 그 담배 맛있게 피워. 그리고 그 10,000원은 여기서 국밥이랑 소주 못 사 먹어. 감옥에 가서 사식이나 사 먹어야겠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올려다보는 순간 제가 신고한 경찰들이 남편 손목에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그이는 죽기보다 가기 싫다는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야, 이 고약한 년! 날 망하게 하고 우리 엄마까지 죽게 만들었으면 그만둬야지! 이젠 노숙자인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다니 진짜 독종이야! 너 같은 독한 년이랑 결혼했다는 게 끔찍하게 싫다! 나도 내가 독종인 게 무서워. 그런데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그러게, 가정에 충실한 가장으로 살았어야지.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서 했니? 너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응, 여기서 끝 아니야. 당신 감옥에 가면 많이 살아봐야 5년이야.
감옥에서 나오면 다시 노숙자로 똥밭에 구르면서 살게 될 거야. 내가 당신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알았지? 경찰 손에 끌려가던 남편은 제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지 못했어요. 결국 도망자이자 노숙자로 살다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 키웠답니다. 많은 거래처를 보유한 저는 매달 억대 매출을 올려서 돈 걱정하는 일 없이 한가롭고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보내줬답니다. 이혼 전까지만 해도 생활비가 쪼들려서 파 한 단을 사더라도 오래 고민을 했던 제가 진짜 많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혼자 넓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재혼을 하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남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A는 늘 있답니다. 다만 결혼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남자라는 동물과는 절대 한 집에서 살지 않기로 했죠. 그렇게 4년의 세월 동안 잘생기고 멋진 연하 애인들을 여러 사귀고 갈아치우면서 인생을 제대로 즐겼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감옥에 간 전 남편이 출소했다는 거죠. 저는 이 개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두고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노숙자로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회에 미련이 없는 데다 게으르고 나태함을 뜯어 고치지 못해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배를 채우고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고 있다네요. 이 정도면 제 응징이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겠죠? 사연을 담아 보내드릴 만한 이야기였나요? 그럼 많이들 위로받으셨으리라 믿고 저는 제 인생을 실컷 즐기면서 늙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